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과제 연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출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사망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더 남게 되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 그 일부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107쪽, 108쪽, 109쪽, 110쪽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출발점으로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출생 시기에 따라서 태아를 출생 시기로 보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생아를 출생 시기라고 보는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형법에서는 사람의 시작을 태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아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를 태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아가 태아를 낙태시켰다. 불법적으로 낙태를 했을 때에는 낙태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낙태죄가 왜 성립하느냐? 태아가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낙태는 죄가 되는 거죠. 또한 출생 중에 태아는 우리는 신생아로 봅니다. 네, 출생 중 태아는 신생아로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생아는 뭐예요? 나오고 있는 중이나 다 나왔을 때를 우리는 신생아라고 그러죠.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왔을 때, 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있을 때부터를 우리는 신생아라고 그럽니다. 즉,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출산된 그런 아이를 우리는 신생아라고 그러는데, 이 신생아 같은 경우, 신생아를 사람의 시작으로 보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우리 인간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신생아는 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가 발생된 시작부터 이 신생아는 뭐 할 수 있느냐?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이라는 개념, 재산 소유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인구의 사회적 의미로는 약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먼저 인구는 국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인구의 그런 이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인구는 사회와 경제와 문화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을수록 이 문화가 제대로 계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 한 명당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가치가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가치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적정한 수의 인구가 있어야 이 사회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단이 쭉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항상 몇 명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빠져나가면 이 조직이 당연히 어때요? 유지가 안 되겠죠. 사회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시, 공동체를 지키는 자원으로서 뭐 천재지변도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쟁과 같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인구가 활용된다. 그 다음에 현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전근대 시대에서는 국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고요. 그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나라의 책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생률은요, 1년간 출생자 수를 1000명의 비율로 나타낸 수로 사회 변동에 따라 증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변동에 따라 증가 감소하는 것은
출생률뿐만 아니라 사망률 역시 사회 변동에 따라서 증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생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변동으로는 전쟁,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국가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사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에서 이제 우리 사망으로 넘어왔는데 사망은 삶의 종착점이죠. 그래서 사망을 보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이 정지했느냐, 두 번째로는 뇌가 죽었느냐. 이 두 가지가 기준이 있는데, 먼저 우리 형법과 민법에서는 사람의 사망을 심정지가 되었을 때, 사람이 심정지로 인해서 죽었을 때를 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법과 민법에서의 사망은 권리 상실과 상속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뇌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장기이식법이라고 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를 사람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률은 1년간 사망자 수를 1000명의 비율로 나타낸 수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은 뭐예요? 사망자 수 대신에 태어난 수로 바꿔서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복지 정책에 반영하는 지표로서 평균 수명 또는 영세의 기대 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11쪽부터 이제 우리 인구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인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구 구조는요, 성, 연령, 인종, 직업, 혼인 여부, 국적, 언어, 종교 등의 기준으로 파악한 인구의 구성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인구 구조는 그 지역의 사회 문제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인구 피라미드, 이제 그림이죠. 인구 피라미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피라미드, 종형, 방추형이 있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별형과 표주박형이 있어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형은 후진국형으로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령층이 얼마 없잖아요. 이것은 많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종형 같은 경우는 선진국형으로서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자, 보시면은 피라미드형에 비해서 노령층의 비율이 증가했고요. 자, 반대로 이 태어난 숫자가 피라미드형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높았는데 이거 역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추형 볼게요. 방추형은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뒤처지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넘어올 때 출산율이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종형에서 방추형으로 넘어오면 또 추가적으로 어때요? 감소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생률이 더욱더 감소하게 되고요. 그 반대로 지금 노령층이 어때요? 더 커졌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적게 태어나면서 또 이제 적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피라미드형과 종형의 경우에는 출생률이 있고 사망률이 있다면은 출생률이 좀 더 우위에 있었다 라면, 방추형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있다면 사망률이 더 높은 상황이 바로 방추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별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으로서 또는 도시에 전입하는 형태로서 2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청장년층이죠. 그쵸? 청장년층이 많이
있는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별령은.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령은. 그 다음에 표주박형은 어때요? 반대로 회사에서 그러니까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고 반대로 노령층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쵸?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수가 또 좀 있고요. 그쵸? 이렇게 표주박형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많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농촌형 또는 농촌으로 전출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피라미드 종형 방추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또는 이 나라가 어떤 단계의 나라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별형과 표주박형을 통해서 이 지역이 현재 농촌의 성격이 띠는지 도시의 성격이 띠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화의 요인엔 자연적 요인이 있고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거나 죽거나 이 두 가지 요인이 있고요. 사회적 요인으로는 태어나거나 죽거나의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로 전입하고 어떤 농촌으로 전출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인구 이동을 사회적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사회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미비했기 때문에 많이 낳으면서도 반대로 많이 죽었어요. 자, 그러다가 산업화 초기에는요, 여전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앞선 상황으로서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사망률이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한창 산업화 중반에 들어갔을 때는 국가가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한 이 구성원들, 그냥 국민들 역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겁니다. 야, 이거 많이 낳아서 많이 낳게 되면 문제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산소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여전히 앞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화 중반을 지나서 현재는 어떠느냐? 매우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로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근소하게 앞서거나 아니면은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형이 여전히 뭐예요? 출생률이 근소하게 앞서거나 아니면은 동등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방추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뒤처지는 그런 이제 형태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소사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령화 현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교과서 115쪽을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요, 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이게 60년대고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70년대고요. 그 다음에 둘도 많다가 1980년대입니다. 그죠? 즉, 그러니까 다자녀 출산을 지양하고 지나친 인구 증가를 경계하는 그런 류의 캠페인들을 진행했다면 1990년대부터는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출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요.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즉, 남녀 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빠 혼자는 싫어요,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출생률이 급락하면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생률이 급락하게 된 이유가 1990년대에 발생하게 되죠. IMF를 통해서 경제 불황이 터지니까 이 경제 불황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적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적게 낳으니까 이제는 인구 감소 위기까지 등장하면서 나라 입장에서는 출산 장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현재까지도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출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저출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명. 자, 그러면 인구 대체 수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조금 앞으로 넘어와서 115쪽에 상반부 쪽에 그 인구 대체 수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요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이다.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 비교적 사망률이 높은 개발도상국 경우에는 3명 전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을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사망률이 낮은 경우에는 2.1명이면 되고 평균, 그 다음에 많이 죽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인구 대체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미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저출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출산 현상보다 더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란 무엇이냐?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인 현상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안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합계 출산율이라 그러는데,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15세부터 49세 여성들 중에서 그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또는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1.3 미만, 그러니까 1.3 미만이면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데에는 한 명, 또 어떤 곳은 2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떨어지면은 초저출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제 고령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이란, 자, 첫 번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 인구고요. 그 다음에 소비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고령층의 어른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소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즉,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소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 소비력이 감소한다는 말은 총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또한 이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요. 이 노년 부양비는 여러분 이제 121쪽에 보시면은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15세에서 64세 인구수 분의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노년 부양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층에서 이 노년 부양비를 많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고조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 또한 이 젊은 층들이 이 고령층의 연금과 보험료를 사실상 납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납부하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노년층이 많아질수록 나라를 지탱하는
또는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즉, 군 병력 감소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연관이 되는 현상이에요. 자, 다음 이제 저출산과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과학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저출산 현상과 연관이 되느냐. 첫 번째, 과학적 피임법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성욕과 그 다음에 출산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무조건 그런 이제 관계를 맺으면은 예전에는 그런 피임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임신으로 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적 피임법이 보급이 되면서 관계를 갖는 것과 출산하는 것은 이제 점차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원치 않는 출산을 감소하고요. 예,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저출산 현상하고 어떻게 연관이 지을 수 있느냐? 자, 이제 출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경제 불황이 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도 역시 물가가 쭉 상승하고 있죠.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벌어오는 돈에 비해서 물가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생활비가 증가. 나 혼자 사는 것도 생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한 명을 더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딩크족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양육비와 교육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육비와 교육비 증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녀 출산에 대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아이를 내가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편익이라고 하나요? 예. 만족감 또는 이 아이가 우리의 대를 이을 아이다 라는 그런 일종의 참 뿌듯함, 자랑스러움,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 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이득만 남게 되면서 내가 이런 것을 느끼자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 여성들 역시 커리어 우먼으로 나서게 되면서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노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난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서는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즉 그것을 왜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바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앞에서 얘기했던 불경기나 경제 불황을 통해서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가 없는데 무슨 출산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저출산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이렇게 결혼을 조금 덜 하는 분위기, 그리고 아이를 덜 낳는 분위기 가면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 워라밸, 내가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취미를 즐기는 것은 항상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즉, 여기서 왜 제가 워라밸이란 말을 썼냐면, 내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시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결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나 혼자 사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1인자석, 이런 등등, 문화 같은 것들이, 혼자 살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가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즉, 개인주의적 문화가 팽배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성평등 가치관이 확산이 됩니다. 성평등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사회생활 진출이 이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독방 육아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버지는 당연히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우리를 키워주시고 이랬던 시대에서 점차 내가 왜 나 혼자서 육아를 해야 되느냐, 너도 해라 이러면서 독방 육아를 거부하죠. 자연스럽게 맞벌이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하나의 저출산에 기여를 하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좀 우리가 흔히 이제 사무직 위주로 좀 많이 가니까 또는 그런 경제 중심지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몰려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택이 부족해지죠. 그 다음에 부족한 주택을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즉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비 증가를 불러와요.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있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생활비 증가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 고령화 현상과 과학기술을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령화 현상은요, 수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된 일종의 사회 현상인데, 자, 수명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방접종, 항생제, 생명유지장치 개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의료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질병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화장실과 같이 위생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가 더러워서 걸리는 질병을 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시설이 개선되는 것도 하나 수명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령화에 한번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로 옛날같이 뭐 자린고비, 죄송합니다. 그 보릿고개 같은 옛날 그런 되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우린 겪진 않잖아요. 즉 영양 섭취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명 증가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이 보급이 되면서 위생적인 생활 환경이 유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과 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각 지역으로 보급이 되면서 노인복지 또 편의시설이 많이 갖춰졌고 국가에서 여러 정책들을 통해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보조정책 같은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즉 노령층들이 살기가 아주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저출산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출산의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두 번째 주거 문제 해결, 세 번째 의료비 부담 완화, 네 번째 의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분만 취약지 같은 곳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두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B에는 산부인과가 한 3곳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 병원 개수에 비해서 산모가 100명이 있다. 그런데 A는 이런 병원이 한 곳밖에 없는데 똑같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분만 취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만하기 어려운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A가 분만 취약지가 될까요? B가 분만 취약지가 될까요? 답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분만 취약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산모, 예측되는 산모의 수에 비해서 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만 취약지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 절감하고 공교육 투자가 높아져야 되겠고요. 공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라는 말이고, 즉 이것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절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간 근무 형태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8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아니라 어떤 날에는 4시간, 어떤 날에는 6시간, 어떤 날에는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10시간 할 수도 있고, 이런 장기간 근무 형태를 개선하고 유연하게 우리가 아까 같이 조절이 가능한 그런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결 방안이 있고요. 자, 고령화의 해결 방안이 있는데, 자, 고령화의 해결 방안은 첫 번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요. 두 번째, 의료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여성의 경제 참가율을 확대하는 것. 네 번째, 유리천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다섯 번째, 정년 연장하고 실버산업 육성 및 지원하는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묶어볼 텐데요. 고령화하고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랑 무슨 상관이냐? 자, 우리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저출산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생산 가능 인구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생산 가능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면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그만큼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면 돼요. 왜냐? 여자 33세와 남자 33세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모두 다 생산 가능한 인구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 33세는 일하러 가고 여자 33세는 일하러 나가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실 여성들이 경제 참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여성의 경제 참가율 확대고요.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리천장 분위기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엮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고령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정년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년 연장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정년 1년이 늘어날 때 신규로 뽑아야 되는 사람 10명분, 20명분을 이 정년 1년을 늘린 것으로 모두 다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실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통해서 이 고령층을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하고 또 그 다음 마지막에도 제가 사회적 소수자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